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호남에 제2의 반도체 기지가 조성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삼전닉스의 역대급 비수도권 투자 구상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2의 반도체 기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즉 호남에 각각 2기씩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달합니다. 충청권에는 81조 원이 투입돼 이른바 삼전닉스의 대규모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남권과 대구 경북권은 부산과 구미 등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 등 제반 여건을 충족할 거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SK와 GS, 네이버 등 3개 기업이 투자 유치를 포함해 55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보고회에서 청와대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을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특혜이자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끌어낸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며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낸 게 아니라 균형 발전과 새로운 반도체 거점에 대한 수요가 일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수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많은 서남해안 일대를 기업들이 성장과 이윤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이 취해졌고 영남을 중심으로 산업이 배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기엔 자원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이번에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인프라 구축과 세제 등 기업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이렇게 광주 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레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먼저 광주 전남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정부 발표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균형 발전이 필수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가 반도체 팹 입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너른 터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앞으로 기업이 투자 과정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토지 제공을 포함해 기업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 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조 원 규모 재원도 반도체와 AI 산업 기반 조성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 당선인은 어느 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지역주의적 시선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번 투자가 호남에 치우쳤다면서 정부의 발표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에서 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가 전략 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에 첨단 패키징 팹이 조성된다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전공정 팹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등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대로 진행될 경우 대구와 경북 지역 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떠난다면 경북과 대구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정부가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균형 발전 이름을 단 국가 균열 발전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은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투자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에 섰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 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이제 시선은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도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대의원 중심의 간접 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이 공정성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임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발탁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선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밈으로 이어졌습니다.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건데요. 김승환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을 거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희 코칭 스태프.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 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 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2강 진출 실패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부금 성격으로 약속한 라운드별 추가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번 조별리그 탈락으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피파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피파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체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또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2곳에서 투표관리원과 간사 서기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또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 달 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표류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선관위 개혁은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 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회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재건축론을 꺼내든 뒤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정통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정치가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고위에서 또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의 정통성 논쟁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포문을 연 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꼽히는 6선 송영길 의원입니다. 송 의원은 노사모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라며 연일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친노 적통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즉각 SNS를 통해 100% 허위사실 유포다, 당연히 애도하고 참석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점을 강조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최고위에 참석한 친청계 의원들은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관련 허위 사실을 흘렸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 요구로 연기했다는 취지의 김 총리 주장이 맞느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양측 갈등이 봉합은커녕 악화일로로 치닫자 당 내부에선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떠오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 재개를 예고한 뒤에 뒤숭숭하다고요. 네, 징계 위협은 일종의 블러핑 전략 아니겠느냐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잠시 소강 상태던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 재개를 예고한 건데요. 윤리위 관계자는 YTN에 구체적 징계 대상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친한계를 넘어 김재섭 의원 등 친오세훈계 의원까지 징계하면 자칫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공개 충돌 장면 보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또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이 메신저로 징계 대상자 관련 논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가 열릴 때마다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당권파와 소장파할 것 없이 입장은 완고하고 당장 뾰족한 탈출구도 모색하기 어려워 한동안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또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사고 이후 72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도 기적적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등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여진이 이어지고 연쇄 충격으로 건물의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며 주저앉은 탓에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구조와 구호 지원에 숨통이 트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os momentos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Las prioridades básicas en este momento son en el sector de asistencia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잇따라 덮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서 32시간을 버텼고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디고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C'est pour ça qu'on fait tout pour essayer de les réhydrater, leur passer des différents médicaments pour c'est une extraction du coup qui est très lente. Ça va prendre plus de temps qu'une extraction simple.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이 이웃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지형까지 일부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남서부 해안마을 주민들은 규모 7.2와 7.5의 지진 발생 불과 몇 시간 뒤에 세드로스 마을의 갈파 해안선 일부가 솟아올라 바닷물이 육지에서 더 멀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지 시각 28일 해안선을 따라 큰 균열들이 발견되고 평평했던 해안선 일부가 해수면보다 최대 6m 가까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제공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도비 명목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측의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하고 그 아래 재판이나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내일까지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김 의원 등 3명이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한 이후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도 2달여 만에 2,000원대 아래로 진입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담이라는 소비자 반응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일대 주유소에 붙은 가격표들. 한때 2,000원을 넘겼던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이제 1,900원 후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인 서울 일대 평균 기름값이 2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 모두 전날보다 40원 정도씩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각각 1,980원, 1,9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1,800원대인 곳도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욱 싼 주유소에는 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난 27일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경유 판매가도
하루 전보다 각각 20원 넘게 떨어지며 1960원과 5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겠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비싼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시간을 갖고서 이제 조금 천천히 넣을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였던 비축분이 주유소에서 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를 확실히 체감하기까진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상태로 있긴 하겠지만 예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행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 등도 여전한 가운데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긴 당분간 힘들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 끝에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0.2% 내린 8,394.65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86% 내린 32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1.68% 내린 262만 8천 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8.13% 오른 920.57의 장을 마쳤고 3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률은 14.1% 상승한 지난 3월 5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대 중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2원 오른 1,545.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이상 1,50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49원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9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공격 사실을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한 것은 종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지난 26일 평화 합의에 서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지만 합의안 서명이 무색하게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대형 지하 터널을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이 터널엔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Israel and Lebanon over the weekend said that they had reached a framework for a future peace deal. But the Iranian-backed Hezbollah militant group isn't part of this deal. That means Israel is not withdrawing its troops from Lebanon for the time being.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한 만큼 이번 공습은 종전 MOU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양해각서체 1항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선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분쟁 통제기구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와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한 듯 모든 당사자가 종전 MOU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شامل همه کشورهای منطقه و بدون حضور و دخالت هیچ کشوری از خارج از منطقه باشه برسیم. 이란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한 중동 외교구도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지정학적 약점을 준 이란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양해각서 서명 이후 발생한 최대 충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Will they face any consequences? You'll find out. I think we had enough. This is so important. I want to have it stand on its own. 하지만 말뿐일 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글로벌 유가 폭등은 물론 미국 경제마저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중동 전쟁은 정치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손발 묶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미국을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을까? 이란은 미국이 전면전을 선포하기엔 애매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이른바 회색지대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 대신 특정 상선을 선별적으로 위협하거나 항로를 강제로 바꾸게 해 호르무즈의 지배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입니다. به ظرفیت قبل از جنگ خودش برمیگرده. این ترتیبات در حال اتخاذ هست، در حال اجرا هست و مسئولیت این ترتیبات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ست. 다만 이란 역시 넘지 않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거나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동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여론이 전쟁 찬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자신들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미군 인명 피해는 없게 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이란이 판을 주도하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동맹인 레바논 의회 의장이 미국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의 평화 합의안을 사실상 전면 거부했습니다.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각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레바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의회 통과와 이행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30년 넘게 의회를 이끌며 제도권 내에서 헤즈볼라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해온 베리 의장마저 이 합의안 처리를 거부하며 평화안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에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2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혐의로 이만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고요. 20대 대선을 앞두고 집단 가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2021년 7월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세희 씨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를 혼거실에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수용자의 요구가 아닌 구치소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씨 측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배우 김규리 씨를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수백 차례에 걸쳐 배우 김규리 씨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학원장과 병원장, DI 동일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 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법인 자금과 대출금 등 1,000억 원가량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DI 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연쇄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에 전신주까지 쓰러지면서 일대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사거리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빼곡히 들어찼고 앞부분이 움푹 패인 덤프트럭을 포함해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서울 공릉동 화랑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던 덤프트럭 2대와 충돌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쾅 소리 났으니까 번개치는 것 같이. 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와서 볼 정도면 엄청 소리가 큰 거예요. 덤프트럭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교통이 통제되며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고 해체 작업을 거친 뒤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엔 구리 남양주 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고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에선 새벽 5시 10분쯤 다세대 주택 4층에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4층 테라스 일부가 불에 탔는데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산업계 곳곳에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한 직원들로 분배해야 할 시간, 카카오 본사 앞이 한산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 노조가 로그아웃 데이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창사일의 첫 부분 파업 이후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휴가 제도 등을 활용해 근무를 거부한 겁니다.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등 5개 법인 임직원의 3분의 1, 2,1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본사 기준 800명 정도, 대략 20%만 파업을 위해 연차를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 주장의 핵심은 기존 주식 보상 제도와 함께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이른바 N% 성과급 합의 이후 비슷한 요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장 기준 국내 최대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인상과 더불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최근 합법적 쟁의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파업 찬성을 얻어낸 데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규모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6시간 파업으로 대략 3천억 원 수준의 손실을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대미관세 부담에 중국의 전기차 공세 등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브랜드 가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기업에 상당한 피해와 동시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성과급 이슈가 파업으로 번지는 것은 좀 자제하고.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며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현재 세계 경제 최대 위협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BIS는 현지 시각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잠재적인 금융 취약성을 안고 있어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맞먹는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AI 업계의 순환 금융 거래를 꼬집으며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약정이 복잡하게 얽힌 불투명한 자금 조달 구조가 심각한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을 가마솥 더위로 몰아넣었던 열돔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과 체코, 폴란드 등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살수차로 몰려드는 사람들. 몸을 흠뻑 적셔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늘을 찾아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에어컨이 귀한 유럽의 폭염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Very little air conditioning in my flat. There's no air conditioning, so I keep the curtains closed all day and I open the windows at night to be a little more cool.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는 달리기 코스를 그늘로 옮기고 사이클 거리를 단축해야 했습니다. 폭염에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Nee, ist zu viel. Also ich würde mich freuen, wenn es 10 Grad kühler wäre. Ja. 독일에선 브란덴부르크 기온이 42도에 육박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체코, 폴란드도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을 달궜던 습한 열돔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Your ability of the human to sweat and to evaporate that sweat that regulates ultimately our body temperature. And it's been a very humid heat. So it's not just the temperature, it's also that humidity. WHO는 지난주부터 고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유럽에서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더위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경고하며 냉방기구 보급이 부족한 유럽의 폭염 대비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체감온도 46도에 달하는 역대급 더위가 덮칠 전망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과 시카고 등 국토의 절반 이상 지역에 장기간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실제 기온은 30도 중후반에 머물지만 높은 습도가 더해져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무려 4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갔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33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 높겠고 그 밖에 대전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고 늦어지고 있는 장마는 모레 제주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수단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리에 앉기 전 고개를 먼저 숙인 홍 감독은 곧바로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감독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로써 홍 감독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였던 계약 기간보다 7개월 정도 일찍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개최국 멕시코에 무릎을 꿇었고 최약체로 평가받은 남아공의 덜미를 잡히며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로 무너졌던 홍 감독은 이번 두 번째 월드컵 도전마저 실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한 시각 선수들은 호텔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몰려나와 선수들을 배웅했지만 선수들은 웃지 못한 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사퇴와 함께 축구대표팀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미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2024년 2월 홍 감독 선임 이후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접수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024년 7월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정 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시선은 이제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도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대의원 중심의 간접 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행정, 내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정부가 오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은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투자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용인의 투자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에 섰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체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관위 개혁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면서 참정권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통일교 특검 추진 과정처럼 시간을 끌며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추천 사례처럼 민주당이 그간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며 흐지부지 만든 일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는데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된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수사 대상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특검은 당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서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던 사건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됐던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체포방해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등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박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한 가지 행위로 본, 즉 상상적 겸악 관계로 판단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 갈등을 넘어 누가 당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충돌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종이 뭉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묘는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 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이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단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이 사퇴 요구가 또 반복됐지만 장 대표는 징계 으름장을 앞세워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또다시 불거진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이번에는 장 대표의 앞선 발언이 시비가 됐습니다.
징계 관련 언급을 하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헛웃음으로 시작해 아전인수란 발언이란 비판, 본인이나 사퇴하라는 고성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로 의견을 모아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징계 언급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해명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징계 대상자 실명 언급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활동을 멈췄던 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을 고리로 한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버티기에서 굳히기로 들어간 기류입니다. 본격적인 징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 세계 약 4경 4,5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들이 주식과 달러를 피하고 대체 자산으로 대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연례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모펀드와 인프라, 금 투자를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의 주된 원인은 소수 대형 기술주에만 자금이 쏠리는 극심한 주식시장 불균형과 위험을 방어해주던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보완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직업을 못 구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498명 가운데 무직자 비율이 33.3%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69명 가운데 무직자가 51.1%로 역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AI 기업들의 이익 분배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또 어떻게 내놓을지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결국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실업률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본소득이나 AI 국부펀드, 디지털 배당금 등을 거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제안은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AI will displace human labor at a very large scale. If that happens, supporting those displaced will be a moral imperative of historic proportions. 업계에서는 오픈 AI도 AI 기업들이 나서 공공자산 펀드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AI 이익 분배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re talking about giving back something to the public. And if we do that, the public will become very rich. 민주당에선 AI 기업들의 지분을 50%까지 넘겨받아 7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AI 기업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나 세수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는 겁니다. Just remember that these are American companies. Their success benefits the stock price of which many Americans are investors in. It generates taxes of which helps many Americans. 무엇보다 과도한 이익 분배가 AI 혁신을 저해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네,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지만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새벽 현지 베이스 캠프에서 홍명보 감독이 사퇴 입장을 냈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년 전 감독에 선임됐을 때 짧은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이었었는데 정말 오늘 새벽에 좀 길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정말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짧게 끝냈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는 그 장면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홍명보 전 감독의 사임의 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이유에서 실망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방송이라 제가 완곡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단순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착하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어떤 책임으로 사임을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의 결과를 짊어진 감독이라면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사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사임으로 책임을 과연 짊어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책임지는 게 사임하는 거 말고는 무엇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딱히 거기서 사임 말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책임이라는 건 항상 수습이 동반돼야 책임인 거잖아요. 네, 단순히 감독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지난 시간들이 우리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선임이 될 때부터 정당성이 결여된 명분이 없는 감독 선임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을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짊어진 채 월드컵에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두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으로 귀결됐죠. 네. 그러니까 불안 요소들을 안고 지금 월드컵에 우리가 출전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제 피파 랭킹이 32위까지 내려갔거든요.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났을 때는 피파 랭킹이 잠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피파 랭킹이 이렇게 실시간 랭킹 순위가 바뀌지 않는데 이번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피파 랭킹 자체가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저 22위에서 32위가 됐다는 건 언제입니까? 22위가 언제입니까? 체코전 끝났을 때의 순위가 22위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 멕시코에게 패했고 그리고 남아공에게 졌잖아요. 남아공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입니다. 네. 이런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 특히나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과 경기를 했을 때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 피파 랭킹이 대폭 하락하거든요.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0위권에 있던 순위 자체가 연패로 인해서 30위권 바깥쪽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토너먼트 결과 다 끝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밑에 있는 팀들이 우리보다 점수를 많이 얻어서 우리 순위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순위가 더 떨어지는 구조죠. 근데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제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이 라인업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32강 진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이유를 찾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무엇을 잘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인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선수단은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 좋은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대표팀이다라는 평가까지도 있는데 네. 거기에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꽤 괜찮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100분 동감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코칭 스텝 그리고 그 코칭 스텝의 수장인 홍명보 감독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 개개인의 장점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줬느냐. 예, 이것은 정말 의문이고요. 그런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를 올라가지 못한 결과로 귀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초에 우리 대표팀이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을 안고 월드컵에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A조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고요. 네. A조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공 이렇게 순서대로 만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만큼이나 그 상대국들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 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 대표팀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의 통과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토너먼트에 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토너먼트도 올라가질 못했고요. 지난 월드컵은 32개국 체제였고 이제 48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월드컵의 실패는 지난 월드컵과 비교를 해보면 조별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도 하지 못한 결과물을 우리 대표팀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남아공전 때 이제 선수들 몸놀림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뭐 날씨를 언급하면서 뭐 선수들이 왜 그랬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기도 했거든요. 이 뭐 이렇게 되면 분석이 좀 덜 된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수장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외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 대표팀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그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고 네. 그리고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코칭 스텝 쪽에서도 이유를 찾질 못하고 그리고 뭐 한간에 이런 얘기 있죠.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뭐 예. 데이터도 있고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그런 데이터를 경시했다면 우리 대표팀의 컨셉 자체 그리고 준비 과정 자체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고지대에서 1,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훈련부터 해서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과달라하라까지 예. 정말 긴 시간을 고지대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3차전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의 경기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렇죠. 대회 전에 경기를 어디서 치르는지도 결정이 되어 있었고 예.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고지대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3차전을 좀 허투루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은 제시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박찬하 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우리 축구 대표팀의 3백에 대한 약점 이 부분은 이제 평가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뭐 플랜 B도 없었고 이게 지금 끝까지 이제 3백을 고집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런 얘기들은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던 수장이라면 우리나라 대표팀을 왜 백스리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 본인이 감독을 하는 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정도는 청사진이 제시가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차례 질문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만 예. 단 한 번도 홍명보 감독은 어떤 축구를 지향하고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한 가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2014년에도 2026년 월드컵에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형 축구를 통해서 월드컵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형 축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한국형 축구가 무엇인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 이전에 그 감독 후보 중에 하나였던 제시 마치 감독이 있는데 캐나다 감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6강을 이끌어서 좀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 선임 과정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 마치 감독은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속내는 들여다보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제시 마치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올 뻔했던 감독이었고요. 하지만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제시 마치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캐나다 대표팀을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로 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남아공과의 32강에서 승리하면서 그러게요.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경기가 또 우리가 A조에서 2위를 차지했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상대할 수 있는 32강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장소에서 우리 대표팀 감독이 될 뻔도 했던 인물이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속이 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군요. 이제 감독을 선임한 곳은 이제 축구협회고,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면 쇄신 가능하겠습니까? 전면 쇄신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이 어려운 이유가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전면 쇄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그 쇄신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때, 그럴 때 전면 쇄신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대한축구협회 구성원들이 다수가 전면 쇄신을 바라고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말들도 내부보다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국가는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선까지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고 어느 선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월드컵 이후에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후에도 수렴 청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수렴 청정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렴 청정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는 카드도 꺼내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제 선에서는 일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수렴 청정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건데 그 가능성은 이제 적게 보시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축구협회 무능을 지적을 했고요.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정말 예측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회장 선거에 있어서 간접 선거의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직선제가 대한민국 축구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직선제로 바뀌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고름이 난 부위를 상처를 칼로 메스로 째서 그 고름을 터트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서 덧나거나 그 상처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몇몇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고 대한축구협회에 메스를 들이대는 게 정말 대한축구협회를 바로 잡을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부작용은 없을까?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까지도 하면서 국가가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가?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궁금증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보니까 이번에 탄탄한 조직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져도 뭐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의 성적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자신만의 축구를 하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자신만의 축구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축구의 진화 과정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일본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계속 월드컵에 대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팀을 상대로 자기만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 팀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본 대표팀이 어떠한 진화 과정을 가졌는지 90년대 후반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표팀이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세계 축구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세계 축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일본 축구는 무엇을 갖추려고 했고 그것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채워나갔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일본이 지금 잘하니까 일본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따라가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일본 축구를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일본 축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전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축구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과정을 잘 밟아갔다는 점은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봤을 때는 축구를 잘하는 국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더 잘 갖춘 국가도 많고요. 우리는 그런 국가들을 보고 우리만의 목표를 정해서 우리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축구에겐 도움이 되겠죠. 우리 축구 문화, 축구 협회에 대한 개혁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며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곳곳으로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또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연일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지만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제 모기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보고 문틈과 창문 틈새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기는 습하고 어두운 곳, 화분 받침이나 베란다 배수구 주변 등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번식하기 쉽습니다. 적은 양의 물에도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인 곳은 제거하고 청소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유승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퀘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